광상시인 김내성 제1장 심야의 대합실에서. 그것은 실로 시와 같이 아름답고도 또 한편으로는 온몸이 오싹해지고 몹시 몸서리 치는, 그렇게도 무시무시하고 이상한 이야기였다. 내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던 아내, 쥐면 꺼질세라, 다치면 아플세라, 마치 어린이와 같이 어리광 부리기를 혼자 잘하고 잠시라도 내 옆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내를 그만 사정없는 병마에게 빼앗긴 것도 벌써 3년이 된 어떤 여름날 밤이었다. 3년이 지난 그때까지라도 나는 죽은 아내가 내 신변에 남겨두고 간 사랑의 냄새를 이리저리 찾아볼 셈으로 어떤 때는 남산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조그마한 정자 아래 쓸쓸히 놓여있는 벤치를 눈물 서린 마음으로 어루만져도 보고, 어떤 때는 어스름 달밤에 한강가로 나아가서는 아내가 생전에 앉기를 무척 즐겨하던 모래판 위에 펄썩 주저앉아 보기도 하였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에 대한 나의 연연한 심정은 더욱 깊어가고 옅어질 줄 모르는 듯이 서울 장안을 거꾸리 털어본들, 온 세상을 뒤집어 보았던들 어찌 내 안에 비할 만한 여자가 있으리. 이리하여 그날 밤도 나는 이 세상에 남겨둔 아내의 향기를 찾고자 경성역을 향하여 허둥지둥 걷기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거리에는 밤안개가 자욱이 내리었고 우윳빛깔 등불만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듯이 반짝거릴 뿐이었다. 새로 2시가 가까운 깊은 밤거리는 흰 장막 속에서 죽은 듯이 고요히 잠들고 있을 뿐이다. 전차 선로를 건드릴 때 무거운 내 발 옆으로 조그만 쥐새끼 한 마리 태연스럽게 지나간다. 나는 깊고 깊은 안개의 담을 뚫고 아내의 어리광 부리는 한영을 그 속에다 그리면서 정거장 대합실 문을 안으로 밀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바로 2시. 3등 대합실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고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서 보따리에 몸을 기대고 코를 고는 시골 부인네들도 몇이 보였으나 내가 앉아보고 쓸어보기를 원하는 2등 대합실 벤치에는 어두운 암록색 우단 위에 하얀 먼지가 뽀얗게 깔려있을 뿐이요, 텅 빈 실내에는 손님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저평 컴컴한 모퉁이에 커다란 트렁크 하나 놓여있을 뿐이었다. 나는 구두 소리를 높여서 대합실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돈 후에 내가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던 그날 무릎과 무릎을 나란히 하고 닥쳐올 행복을 마음으로 헤아려 보던 그 자리에 나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앉아보았다. 그것은 주인 없는 커다란 트렁크가 놓여있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 그리고 약간 불쾌한 마음으로 그 트렁크를 저편으로 밀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트렁크는 대단히 무겁고 컸다. 고요한 마음에 불현듯 뛰어드는 트렁크의 존재가 적지 않게 얄미웠으나 하는 수 없이 나는 트렁크 옆에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서 아내의 부드러운 얼굴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 지났는지 추억의 실마리를 한 오락 한 오락 당기면서 슬프고도 즐거운 옛날을 꿈꾸고 있는 나의 어깨를 한번 툭 치며 아무개 씨 아니시오? 참으로 이게 얼마만이요? 하는 바람에 나는 꿈나라에서 벌떡 깨어서 얼굴을 들었다. 얼굴을 들고 한참이나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나이를 눈부시게 쳐다보던 나는 그만 앗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었다. 당신은 저 언젠가 산에서 만났던. 나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의식할 수 없을 만큼 놀래었으며 나의 놀래는 것을 보고 해죽해죽 웃고 있는 그 사나이 얼굴에서 나는 온몸에 소름을 느꼈다. 무엇을 그렇게 놀라시오? 한 양복에다 메꼬모를 쓴 그 사나이는 그렇게 말하고 비로소 내가 놀라는 뜻을 알았는지 아, 당신은 아직 그것을 잊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려? 하고 또 한 번 빙글빙글 웃더니 아직도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러고는 트렁크를 사이에다 놓고 저편 옆에 앉으면서 자, 앉으시지요. 어디 여행을 떠나십니까? 참, 인연이란 알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또 서로 만날 줄이야. 참 뜻밖이로군요. 아직 홀로 계십니까? 그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그의 친절한 태도를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신사답지 못하게 놀래버린 나 자신을 약간 뉘우치면서 네, 독신입니다. 언제 서울 오셨습니까? 하고 나의 경솔한 말씨로 싸우려고 노력하며 트렁크를 경계선으로 하여 나는 다시 이편 쪽에 앉았다. 서울 온 지는 한 3, 4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입니까? 나는 그의 고향이 함경남도 단천임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네, 고향도 찾아볼 겸 또 저 나의 청춘의 꿈을 남겨둔 M촌에도 들러볼 겸 지금 3시 몇 분 차로 떠나렵니다. 그럼 그 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아직 M촌에 계시는 줄만 알았지요. 이 추함이라는 아우를 가진 사나이, 그는 시인이었다. 그는 그때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한 번 싱그레 웃고 한참 동안 주저한 후에 무엇을 결심한 듯이 네, 그 후 한 3년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녔지요. 유럽으로 아메리카를 거쳐서 일주일 전에는 요코하마에 내렸습니다. 하는 그의 얼굴에는 나 자신이 항상 띄고 있는 애수의 빛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띌 수 있는 깊이 있는 수심의 빛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네, 그렇습니까? 재미나는 것을 많이 보셨겠습니다. 뭘요? 마음이 편해야만 재미도 나고 흥도 날 게 아닙니까? 물을 보아도 아내 생각, 산을 보아도 아내의 생각이니 그래도 처음에는 좀 나을 줄 믿고 떠났더니 결국 노스텔지어에 못 견디어 또다시 M촌으로 돌아가렵니다. 시인 추함은 긴 한숨을 지며 대합실 밖에 비 오듯이 흐르는 안개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고는 아무개 씨도 아직 영혼의 구슬픈 웃음소리를 대체 무엇으로 고한단 말이오? 하하, 딴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행복하겠습니까? 시인 추함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말하여 주었다.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귀여워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의 말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사실 추함은 미칠 듯이 아내의 죽음을 아까워하였으며 나 역시 미치광이라고 부른 일이 있을 만큼 산과 들을 헤매면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던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의 무서운 범죄를 입학해내지 않고 나 혼자의 가슴 속에 파묻어 둔 것도 그의 쓰라린 심정을 나 자신에 비춰본 까닭임에 틀림이 없었다. 제2장 사랑의 집 주인공들.
3년 전 늦은 가을이었다. 아내를 잃어버린 나는 칼로 살을 베어내는 듯한 고독을 참을 바 없어서 아내가 병상에 누운 이후 근 1년이나 덜 보지 않은 그림 도구를 어깨에 메고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며 그림이라도 마음을 붙여볼 셈으로 삼방, 서광사, 금광산 등으로 소위 경치 좋은 곳을 찾아 탐승의 길을 떠났던 것이었다. 그러나 M총같이 나의 마음을 끌고 빼앗은 곳도 드물었다. M초는 원산서 100여리쯤 북으로 비단 모양같이 흐느흐느하는 동해 바다에 접하였고 뒤에는 송림과 단풍이 우거져 있는 산림지대이다. 해안선은 활등같이 굽어져 M촌 문턱까지 다다라 있으며 곱게 깔린 모래 위에는 갈매기떼가 내린다. 낮이나 밤이나 M촌은 항상 그리고 고요히 잠든 것 같았다. 훌륭한 그림이 되었다. 잠자고 있는 나의 인스피레이션은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비록 훌륭한 그림이 되지 않았더라도 만리 창파를 겨울에 상처받은 마음을 싣고 한정없이 흘러가 보리라.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북극으로 남극으로 더구나 달밤의 M초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웠으며 달빛을 타고 내려온 은도끼와 같이 곱게 잠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조그마한 초가의 주인을 정하고 밤이면 해변으로 나아가 배도 타고 낮이면 뒷산에 올라가 그림도 그렸다. 그러던 어떤 날 나는 뜻하지 않은 한 채의 문화주택을 단풍숲 사이에서 발견하였다. 그것은 조그마한 방갈로인데 자줏빛 슬레이트를 지붕에 깔고 아치식으로 된 대문 앞에는 세퍼드가 한 마리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벽촌에 저렇게 아름다운 방갈로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꼬? 나는 그것이 대단히 마음에 걸려 그날 밤 주인 영감에게 물었더니 아, 그 집 말씀입니까? 주인은 뭐 시인이라는데 고향은 단천이라고 그러더군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즉 그는 어여쁜 아내를 위하여 금년 봄에 이 한적한 숲속에 탐탁한 사랑의 집을 지은 후 종달새와 같이 명랑하고 꾀꼬리와 같이 아름다운 아내와 손목을 쥐고 거의 매일처럼 해변으로 산으로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 이튿날 아침 나는 그림터로 찾아가는 도중에 숲 새길을 돌아서 그 방갈로 앞을 지나보았다. 문패에는 단지 추암이라고만 쓰여 있고 또 한편에는 대리석에다가 사랑의 집이라고 주홍빛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끌리어 문득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곱게 깔린 잔디밭 옆에 가을 화초가 만발한 화단이 있었고 들창 문턱에 나란히 걸터앉아서 기타를 즐기고 있는 남녀의 뒷모양이 황금색 햇빛 속에서 꿈결같이 바라다 보였다. 행복스러운 인생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나기가 싫은 듯이 잠시 동안 그 옆을 배회하다가 하는 수 없이 내 그림터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다. 한참 동안은 좀채로 그림에 마음을 붙이지를 않았으나 그래도 얼마를 지나니 내 붓끝은 차차 신이 나기를 시작하였다. 그림은 어촌이라는 제목을 붙일 셈으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활등 같은 해안선 이편에다 M촌의 잠자는 자태를 그리려는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림을 그렸다. 몇 시간이나 지났는지 어느덧 햇볕이 머리 위로 내리쪼인다. 나는 문득 허리를 펴며 기지개를 하였다. 그때 문득 내 뒤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나, 그만두고 이리 와요. 아니야, 나 잠깐만 구경하고 올게. 나는 붓대를 쥔 채 뒤를 돌아다 보았다. 아,
마치 사냥과 같이 탄력 있는 다리로 숲새를 깡충깡충 뛰어오는 여자. 나는 물끄러미 바라보며 종달새와 같다고 생각하였다. 종달새는 옅은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거의 절반이나 나타나 있는 새해안 팔다리 위에 가을 햇볕이 가볍게 율동적인 움직임으로 춤추며 따라온다. 그만두고 해변에나 내려가요. 단장을 짚고 노타이에 까만 양복을 입은 한 사나이가 그래도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종달새의 뒤로 천천히 따라오며 꼬지람 비슷하게 말하였다. 글쎄 잠깐만 계세요. 종달새는 숨이 차다는 듯이 가슴 위에 양손을 올려놓으면서 내 옆으로 가까이 오더니 그는 어쩐지 내 그림보다는 먼저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림이 무척 잘 되었어요 하고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벗 빵긋 웃었다. 허허, 그림도 안 보시고 어떻게 잘 됐는지 아시오? 아니에요. 그림 그리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잘 그리시는지 못 그리시는지 알지요 뭐. 그리고는 비로소 캔버스를 향하여 참 잘 그렸어. 어쩌면 이렇게도. 자, 보세요. 제 말이 맞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그런데 화가의 얼굴만 보시고도 그림을 아시다니 참 신비한 감상력을 가졌습니다. 그려. 이렇게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나는 이 종달새의 온몸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더구나 웃을 때의 윗입술이 약간 말려지는 것이 퍽 예뻤으며 나는 거기서 아내의 입술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어서 와 보세요. 잘 그렸죠? 그때야 비로소 종달새 뒤로 나타난 사나이는 역시 그림보다도 먼저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훌륭한 그림이로군 하고 거짓으로 감탄을 하였다. 종달새는 사나이의 팔에 매어 달리듯이 어리광을 부리며 네, 당신도 그림 좀 그리세요. 밤낮 시만 지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우? 근방에 계십니까? 네, 저기 저 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적한 곳에 살다 보니 내 아내 올시다. 나나는 누구를 보든지 반가워서 그만. 실례된 것이 있거든 용서하시오. 그것 보세요. 당신은 자꾸만 가서는 안 된다고만 그러셨죠? 나나는 자기 남편을 한번 흘겨보았다. 하하하. 어린애와 같이 성냥스럽고 천사와 같이 천진한 나나의 말에 나도 웃고 그 사나이도 웃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보다도 성품이 그러니까. 자, 나나 그만했으면 인제는 가. 그림 그리시는데 너무 방해만 끼치면 못 써. 좀 더 봐, 응? 조금만 더. 하고 졸라대는 나나를 사나이는 꾸지람하는 듯이 재촉하면서 이후부터는 자기를 추함이라고 불러달라는 말과 틈 있는 대로 놀러와 달라는 말을 남겨놓고 숲을 새로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돌연 텅 빈 듯한 공허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뒷모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을 따라가면서 나나는 두 번이나 나를 돌아보았다. 한 번은 바위를 차고 쓰러질 듯이 허리를 굽혔을 때, 한 번은 저편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을 때, 그리고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마지막 번에 나나는 나를 보고 해쭉하고 웃는 것 같았다. 그것이 비록 나의 환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그때 나나가 확실히 웃었다고 나 스스로에게 단언하고 싶었다. 나의 이 단언은 전혀 까닭없는 그것은 아니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그 후 나는 나나가 단 한 번 나를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시인 추함은 고민과 질투 끝에 드디어
발광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3장 애처를 업고 산보하는 시인. 이튿날 밤이었다. 낮과 같이 밝은 달빛을 아깝게 밟으며 주인 영광과 함께 뒷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바닷속에 용궁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심청의 이야기가 참말인가 거짓인가, 주인 영감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는 참 옛날과 지금과는 소양지판이지요. 우리가 젊었을 적에는 그런 법이 있었겠소. 남녀 7세 좌석을 같이 안 한다고 제 계집일망정 잠자리나 같이 하였을 따름이지. 대낮에 계집을 붙잡고 산과 들로 뭐 산보라나 무슨 보라나 참 소가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노릇이지요. 하고 수염이 허옇게 난 영감은 하도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 하고 웃는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 저것을 보시오 하는 영감의 손가락을 따라보았다. 우리가 앉은 바위 밑으로 해안선이 멀리 내려다 보이며 은실을 깔아놓은 듯한 바다 위에는 갈매기가 한 쌍 희미하게 떠돌고 있다. 그 달빛이 비오듯이 내리는 무연한 해안선 저편에는 까만 양복을 입은 듯한 사나이가 선녀와 같이 하얀 옷을 입은 여자를 등에 업고 물결이 들락날락하는 바닷가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양이 마치 꿈인 것처럼 몽롱하게 바라다 보인다. 바람을 타고 자장가도 들려온다. 추함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어제 그림터에서 만났던 시인 추함과 그의 아내 나나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추함인지 추남인지 시인일지라도 어데 옛적 사람들이야 그랬겠수? 백낙천, 이태백이 모두가 한잔 약주에 반호를 쳐다보며 시경에 달하는 것이 최상의 낙이었건만 계집이 저렇게 짐승과 같이 비루하게 희롱하니. 모양은 비록 누추하나마 이 주인 노인은 그래도 한때는 대망을 품었던 학자인 듯 싶다. 매일처럼 저 짓이니 어디 보는 사람의 눈에 안 비칠 리가 있겠수? 주인 노인은 그렇게 추함이 부처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욕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었다. 나 역시 물론 사람들의 눈을 피하였지만 아내를 업어도 보고 마주 앉아 춤도 추어 보았었다. 추함의 자장가는 점점 저편 쪽으로 사라진다. 그러더니 드디어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 컴컴한 솔밭새로 들어가 버렸다. 그 솔밭을 지나면 그들의 사랑의 집 방갈로가 있는 줄은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이 추함 부부에 대한 호기심을 잔뜩 품었으며 그들의 기특한 사랑의 생활에 한편의 시, 아름다운 로맨티시즘의 흐름을 느꼈던 것이다. 종달새와 같은 나나와 감상시인 추함과의 사생활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튿날 아침 나는 여전히 그림터로 나아갔다. 우거진 단풍 사이로 햇빛이 알록달록 내리며 웅대한 침묵이 가슴을 내리누르는 듯 싶었다. 무시무시한 침묵이었다. 캔버스를 향하여 열심히 붓대를 움직이고 있던 나의 귀에는 그때 귓등에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다 보니 그는 추함이었다. 신이 나시는군요. 그러면서 나타난 추함의 얼굴은 어쩐지 무척 핏기가 전혀 없고 창백하였다. 혼자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추함은 부스스한 머리털을 한 번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아내는 몸이 좀 편치 않아서 하고 소심히 만면한 얼굴을 약간 숙인다. 어디가 많이 편찮으십니까?
걱정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함은 그리고 무엇을 말할 듯 말 듯 하면서도 입을 열리지 않는 모양으로 화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장으로 단풍을 툭툭 치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붓대를 멈추고 담배를 그에게 권하면서 듣건대 무척 재미나는 생활을 하시는 모양이신데 어떻습니까? 좀 고적하시지 않아요? 이런 해변에는. 추함은 권하는 대로 담배를 붙여물고 생각할 탓에 달렸지요. 고적하다면 고적하고 세상의 속박을 얼마 받지 않는 이만큼 자유스럽다면 자유스럽고, 그리고 또 추함은 무엇을 마음대로 주저하는 모양이더니 아직 독신입니까? 하고 묻는다. 네, 지금은 독신입니다. 한 달 전에 아내가 병마로. 내 말을 듣고 추함은 동정하는 표정을 심하게 얼굴에 나타내며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을 주었다. 참, 사랑하는 아내를 병마에 빼앗긴 후에 느끼는 고독. 나는 그 무서운 고독을 지금 아무개 씨와 같이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 씨도 사랑하는 아내를 가져보았으니 잘 아시겠지만 하고 또 말을 끊었다가 아무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자기의 아내가, 자기가 생명을 걸어놓고 귀여워하는 아내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요구를 남편에게 할 때,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 이외의 어떤 남성을 사모할 때, 그리고 그 사나이와 교제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간청할 때, 그리고 추함은 내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본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하는 것은 물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나마 어떻게 행동해야만 되겠느냐는 좀채로 대답하기가 곤란한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 사랑의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개 씨가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이지요. 글쎄요. 나는 성인이 아니고 또 나의 성격이 그러니만큼 비록 아내의 간청일망정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럴까요? 추함의 얼굴에는 일순간 회색이 핑 도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기라는 것보다도 성격이겠지요. 그리고 추함은 혼잣말로 무엇을 중얼거리더니 아무개 씨 하고 힘있는 어조로 나의 이름을 불렀다. 네? 왜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추함이 눈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눈동자를 본 것 같았다. 무슨 부탁입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순간 그의 부탁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보았다. 아무개 씨, 만일 내 아내가 당신을 죽을 듯이. 나는 몸이 부르르 떨림을 깨달았다. 제4장 광신 애처담. 내 아내가 당신을 죽을 듯이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셈입니까? 추함의 말은 떨리는 듯 하면서도 태연스럽고 그러면서도 한편 대단히 괴로운 듯 하였다. 이 병력 같은 추함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될 것이며 어떻게 대답해야만 되는지를 나는 몰랐다. 나는 당신을 끝없이 그리워하고 있으며 동경하고 있습니다. 나나를 구할 사람은 무서운
신병에서부터 나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 오로지 당신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놀라움은 사실 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마음으로 그를 미치광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정신이 온전하다면 어찌 이런 종류의 부탁을 감히 할 수가 있으리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나를 농락할 셈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이런 일이 세상에는 드문 만큼 혹시 당신은 나를 그릇되게 이해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당신을 농락한 데짜 하등의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추함은 나의 손을 잡을 듯이 가까이 오면서 자기의 아내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은 세상의 남편들은 혹시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세상에는 나와 같은 남편도 있고 나와 같은 아내도 있다는 것만은 이해하여 주시면 그만이지요. 델리게이트한 인정의 교착을 어찌 한결같은 도덕으로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오직 정신병자라고 부르지도 못할 바가 아닙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는 있으니까 말이지요. 육체적 병마에 신음을 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세상 남편들은 곧잘 의사를 청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에 속삭임을 속삭이는 것도 말하자면 의사가 청진기로 환자의 신음을 조사하여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지요. 당신도 예술가이니만큼 이 무리한 나의 부탁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오. 의사가 된 셈으로. 추함은 내 손을 꼭 쥐고 힘있게 두어 번 흔들었다. 추함은 결코 정신병자가 아닌 듯 싶었다. 그의 말은 이론의 궤도를 추어도 벗어남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자기의 아내의 괴로운 심령을 한시바삐 구하고자 하는 추함의 가슴에는 도저히 속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바율법의 세계가 잠겨 있으며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꿈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이나 당신도 예술가라면, 당신도 사랑하는 아내를 가져보았다면 이러한 말을 연애하였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인 추함의 입장에 한 줄기의 동정을 품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내 입으로 어찌 그의 청탁을 승낙할 수가 있으리요. 나는 딱하다는 듯이 잠자코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추함은 잡았던 손을 힘없이 놓고 옆에 있는 나무 그루에 앉으며 자탄하듯이 혼잣말로 자기 아내로부터 이러한 청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운명에 사로잡힌 사나이. 나나가 한 번 본 당신을 흠모하게 된 것도 역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줄기가 있었던 때문이지요. 요새 사람들은 숙명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하는 말을 덮어놓고 비웃지만 나의 고향은 원산입니다. 한국 근처에 자라난 처녀들이 가슴에는 피가 많다고. 나나도 꿈꾸기를 좋아하는 다정한 처녀였습니다. 정처 없는 마도로스들의 생활과 허탈하게 바다만을 바라보고 자라난 처녀들이 왜 꿈인들 안 꿨겠습니까? 16살을 맞이한 봄, 나나는 드디어 아름다운 꿈을 꾸었답니다. 미술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을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고. 나나는 지금도 심심하면 첫사랑을 바쳤던 그 미술학생의 이야기로 해를 보냈지요. 살결이 희고 얼굴이 갤슴하고 머리털이 길고
뒷모양이 날씬하고 그렇게 지나간 날을 추억하는 나나의 얼굴과 눈에는 생기가 돌고 활기가 가득 찬답니다. 그것을 나는 옆에서 즐기며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다가는 까만 눈썹 밑에서 눈물이 한 번 핑 돌고 한 번만 만났으면 하고 긴 한숨을 짓지요. 나 역시 그 미술 학생과 나나를 한 번 만나게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길고 모양이 날씬한 그 학생은 깊이 들었던 나나의 첫사랑을 품에 안고 그만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뭐 폐병이라던가요. 추함의 말은 우는 듯 하였다. 쳐다보니 이슬과 같은 눈물이 한 방울 마른 낙엽 위에 바싹하고 떨어졌다. 고요한 숲새. 그날은 새도 울지 않고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의 감상을 잘 느끼는 나나의 마음은 추함이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로 하여금 더욱 부드러워졌었고 쌀쌀하여 미소를 띤 후 연약한 처녀의 마음에 파고들고 파고들었던 사랑의 자취는 그 후 몇 해를 지났으나 좀채로 사라질 줄을 모르는 것처럼 가을이 오고 단풍이 지면 반드시 그 그림 그리는 학생을 연상하는 모양인지 나보고 자꾸만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 딱하고도 가슴 아픈 사정이 아닙니까? 폐병으로 학생이 죽은 것도 역시 단풍이 꽃과 같이 짙었던 늦은 가을이라지요. 그래 나는 그림을 그릴 작정으로 연필로 공책에다 말도 그리고 소도 그려보았으나 학교 때 밤낮 낙제 점수만 받고 지난 나로서 어찌 나나의 환심을 살 수가 있었겠소. 나나는 화를 내면서 내가 힘들게 그려놓았던 그림을 찢어버리지요. 그리고는 그림은 못 그려도 괜찮으니 예술가처럼 화가를 세워놓고 붓대를 잡고 캔버스를 향하여 마주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울서 그림 도구를 사다가 뜰 앞에 세우고 그럴듯이 붓대를 쥐고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앉아있지요. 오죽이나 나나가 기뻐하겠습니까? 들창에 앉아서는 바라보고 잔디밭 위에 누워서는 바라보고 그러다가는 가만히 등 뒤로 와서는 쓸어앉지요. 그러나 그것도 며칠뿐이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에 그림을 못 그리는 화가 이 허수아비 화가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나나는 다시 쓸쓸한 나나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자기 아내의 남편이 자기 아내의 애인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여 주라는 이런 애원을 나는 소설에서도 그다지 많이 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추함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추호도 부자연한 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추함이 품고 있는 감정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나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었다. 나는 나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느니만큼 화가의 그림자만 보아도 곧 옛날의 애인 환영을 거기다가 그리면서 사모하는 정을 금치 못하는 나나의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지나간 여름입니다. 미술가 한 분이 해변에 그림 그리러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나는 마치 어린이와 같이 발버둥을 치며 한 주일만 그 미술가와 교제시켜 달라고. 나를 어리석은 사나이라고 불러주지 마시오. 나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분도 이 적적한 해변에서 나나와 같은 명랑한 여성을 발견한 것을 기특하게 생각한 모양인지 그리던 그림도 바스켓 속에 모두 다 집어넣고 한 주일 동안을 나나와
그래도 나나는 약속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그분과 깨끗한 작별을 하였답니다. 나는 그때 영원히 나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요. 영구히 내 손에서 달아날 줄만 믿었지요. 또 비록 달아났다 할지라도 조금도 나는 나나를 원망할 줄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전날 추함은 잠깐 동안 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아무개씨, 한 번 본 당신을 그렇게도 그리워하지 않으면 안 된 나나를 동정해 주세요. 그 무서운 고민으로부터 구해주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나의 남편인 나 스스로 그것을 귀영께 부탁하는 바울시다. 귀영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나나와 같이 놀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귀영의 은혜는 일생을 두고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제5장 월야의 공포. 추함은 별별 이야기를 다하여 그것을 승낙하라고 졸랐으나 그것만은 할 수 없다고 나는 단연히 거절하였다. 그것은 나 자신의 도의가 첫째로 용서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는 그 순간 내 생애의 절박한 위기를 깨닫고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시인 추함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하여 나나를 사랑하여 준다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의 실마리를 눈앞에 그려보았던 때문이었다. 나나의 전신에서 발견한 내 죽은 아내의 냄새. 나는 비극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이 M촌에서 하루바삐 떠나야 할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나나와 거짓 사랑을 속삭일 것 같지 않았다. 나나의 눈, 나나의 입술에서 받는 아내에게서의 노스텔지어, 그의 천진하고 순박한 성품. 나에게는 과연 나나의 유혹을 물리칠 용기가 있었던가? 나나는 바로 내 아내의 재연체에 틀림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M촌을 그리 쉽게 떠나지 못하였다. 나나의 존재는 나를 M촌에서 떠나라고 하면서도 또 떠나지 말라는 것 같았다. 그림도 며칠 후에는 완성될 것이며 또 될 수 있는 대로 나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 동안에도 추함과 나나의 그림자는 매일 밤마다 혹은 숲속이나 혹은 해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으나 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다 볼 뿐이었고 한 번도 그들과 가까이 하지를 않았던 것이었다. 나나는 거의 대부분 추함의 등에 엎여 있었다. 안겨 있을 적도 있었다. 때로는 어깨를 메고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있을 적도 있었다. 그러는 어떤 날, 달 밝은 밤, 산보하고 돌아오던 나는 우연히 추함 부부의 사랑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소로 둘러싸은 키낮은 울바조 안에서 세포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문득 목을 늘려 뜰란을 넘겨보았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고 있는 잔디밭, 추함 부부가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있는 것은 추함뿐이고 나나는 누워있었다. 누워있는 나나를 위하여 추함은 기타로 슈베르트의 자장가를 뜯는다. 낮은 목소리로 추함은 노래도 부른다. 어린이와 같은 나나를 재우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이었으나 나나를 애달파하는 가슴 속 추함의 쓸쓸한 마음을 추상할 때 그것은 또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고독과 적막, 그것들이 그들 부부의 신변을 싸고 도는 것 같았다. 의사가 된 셈으로 지나간 날의 추함의 말을 불현듯 연상하였다. 내가 던지는 단 한마디의 거짓 사랑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집에서
침울한 고독과 적막을 쫓아버릴 수가 있을까? 그때 문득 추함은 뜻하지 않게 나를 발견하고 아무개 씨가 아니십니까? 하면서 기타를 들은 채 내 옆으로 가까이 왔다. 나는 머뭇거리는 듯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추함을 피하려 하였으나 들어오시오. 이제 방금 나나를 재워놓았습니다. 나나는 자장가를 연주해야만 잠이 든답니다. 자, 이리 들어오시오. 그리 권하며 추함은 손수 대문을 열고 나를 반갑게 안으로 인도하였다. 몇 번이나 나는 공손히 거절하다가 끝내 그럴 수도 없었으므로 청하는 대로 뜰 안으로 들어갔다. 나나는 내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모양으로 깊이 잠들고 있었다. 왕골 돗자리를 잔디 위에 펴고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은 나나의 하얀 얼굴에는 창백한 달빛이 고이고이 반사하고 있었다. 추함은 잠든 나나를 깨우지 않겠다는 듯이 나의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저리로 갑시다. 나나는 겨우 잠든 모양인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알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껏 당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가서 잘 교섭해 보라고요. 나와 추함은 뜰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였다. 나나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추함은 일일이 예를 들어 말하였다. 잠꼬대에도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까지 말하였다. 하하, 이거 참 딱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 애인을 자기 남편대로 자꾸만 소개해달라니. 그래, 자신이 가서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다고 내가 친히 가서 교섭해야만 마음을 교제할 수가 있다나요? 하하, 참. 나도 추함과 함께 웃었다. 처음에는 어이없이 웃었으나 다음 순간에는 기특한 나나의 성격이 사랑스러워 웃었다. 아무개 씨, 단 한 번만, 그리고 단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나나와 같이 놀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말은 일체 그만두고라도 거저 일어나 앉아서 나와 같이 이야기만이라도 하여 주시면 오죽이나 나나가 기뻐하겠습니까? 자, 하고 추함은 내 손을 힘있게 잡고 나나가 누워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끌려가면서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사랑의 말을 주지 않아도 좋다면, 그리고 과연 나나의 고독을 나로 하여금 덜게 할 수가 있다면. 추함은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는 나를 몇 번이나 고맙게 쳐다보며 나나는 지금 잠들고 있으니 갑자기 깨워서 한번 놀라게 하여 주시오. 꿈인지 생시인지를 나나는 좀처럼 구별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내 귀 밑에 속삭이고는 추함은 발걸음 소리를 죽여가면서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달은 흐렸다가 밝았다 하였다. 흐리면 어둠 속의 나나를, 밝으면 달빛뿐인 나나를 나는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다. 세퍼드가 나를 따라오면서 짖는다. 나나 보고도 짖었다. 그러나 나나는 아직도 잠에서 깨인 것 같지 않았다. 아니, 벌써부터 깨어서 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잔디밭으로 들어서서 나는 또 주저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는 나나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나의 전신은 희었다. 흰 저고리, 흰 치마, 흰 양말, 흰 구두. 그리고 짙은 화장을 한 나나의 얼굴은 대단히 싸늘하게 보이며 산뜻하게 보였다. 나나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은 모양이었다. 걔는 꼬리를 흔들며 나와 나나를 중심으로 핑핑 돌면서 소리를 높여 짖기를 마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나나를 깨우려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나는 온몸이 오싹하였다. 아! 하고 부르짖으며 넓은 뜰 안을 대문으로 향하여 다른 박질을 쳤다. 시체다. 시체다. 다른 박질 치면서 나는 회떡같이 짙은 사화장을 한 나나의 싸늘한 얼굴에서 문득 죽은 생명에서 받는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환영이 아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시체다. 싸늘하고도 표정없는 새파란 얼굴. 세퍼드의 높이 짖는 울음소리를 잔디밭 위에 남겨놓고 무서움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 같은 감을 느끼면서 나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뛰어나오면서 나는 하는 귀신과 같은 웃음소리가 내 앞을 가로막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보니 요백색 달빛을 등에다 지고 마치 미치광이 모양으로 우두커니 내 앞에 나타난 것은 틀림없는 시인 추함의 그림자였다. 당신은 하고 고함을 치며 놀람과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를 보고 추함은 한 번 더 불쾌한 웃음을 웃으면서 뭐 그다지 노할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복수라면 복수고 또 한편 나나의 영혼을 위로한다면 위로가 될 겁니다. 생각할 탓에 달렸지요. 그때까지도 혹신 아예 그릇된 짐작인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나는 추함의 말에 지금 잔디밭에 누워있는 나나가 틀림없는 시체인 줄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나나를...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그러나 나의 물음에 답하는 추함의 어조에는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대담성과 침착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광인. 화가의 그림자만 보면 곧 연정을 태우는 나나. 그리고 화가의 그림자만 보면 곧 라이벌을 안 느낄 수 없는 나. 사실은 닷새 전 그림터에서 당신과 만났던 날 밤 마침내 나는 나나의 가늘고 흰 목을 내 손으로 왜 죽이었냐고요. 그날 당신의 얼굴을 본 나로서는 영원히 나나를 빼앗길 줄 알고 지난 여름 왔던 화가는 얼굴이 둥글 넓적하고 살결이 컴컴하였으나 당신은 살결도 희고 얼굴도 갸름하고 머리털도 길고 뒷모양도 날씬하고 바로 나나가 첫사랑을 바쳤던 미술 학생과 너무나 흡사하므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이상하지요. 자기 아내를 만들려고 죽여놓고 보니 아니 그렇습니까? 결국 나나와 당신을 교제시키는 편이 차라리 나았었겠지요. 후회도 하여보고 울어도 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운대도 죽은 나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데다 사무치는 마음은 더욱 깊어진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생전에 못 이룬 나나의 희망을 사후에라도 이어주고 싶어서 염치 없게도 그날 그림터로 당신을 찾아갔었지요. 추함의 말끝은 점점 떨리어지며 낮아졌다. 우는 것도 같았다. 적막에 쌓여있는 숲새로 바람이 불어왔다. 달빛에 나부끼는 나뭇잎이 희미하게 보인다. 나나는 달밤에 산책하기를 무엇보다도 즐겼습니다. 나는 그 후 매일 밤에 시체로 변한 나나를 업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산으로 해변으로 숲속으로 돌아다녔지요. 미친 사람처럼 자장가를 부르면서. 사실 미친 것도 같습니다요.
나나와 당신과의 교제를 나는 왜 나나가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승낙을 못하였던고. 이 암흑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 내게 나나를 죽여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는 말이오. 목을 놓아서 울고 싶은 고적. 오늘 밤도 나나의 영혼에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요. 나는 추함을 노예할는지 위로해야 할는지 몰랐다. 추함은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냐. 무서운 범죄를 지은 자다. 그러나 나는 왜 이리 무서운 사나이 옆에서 떠날 줄을 모르는 듯이 밤이 깊도록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던고. 나는 그 후 며칠 만에 엠촌을 떠났다. 추함은 역시 아내의 시체를 업고 자장가를 노래하면서 달 밝은 해변과 숲속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엠촌 사람들은 여러 번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체인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제6장 허실의 기적. 대합실에는 여전히 커다란 여행용 트렁크를 사이에 끼고 마주 앉은 추함과 나 이외에는 한 사람의 손님도 없었다. 오직 전등불만이 졸리는 듯이 하품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때 추함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은 그의 가련하고도 눈물겨운 심리 상태에 감정을 이입할 새도 없이 무엇보다도 먼저 한계의 관념, 무서운 살인자인 추함, 시체를 안고 달밤이 숲속을 헤매는 미치광이 추함을 연상했기 때문이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는 동안에는 그리고 애수와 부드러움이 가득 찬 그의 음성을 들음에 나는 두렵다는 관념을 떨쳐버리고 3년 전 엠촌에서 느꼈던 동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추함은 손으로 앞에 놓인 트렁크를 슬슬 쓸어보면서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쓸쓸하고 고독한 것은 없을 겁니다. 두렵다는 것보다도 적적하지요. 당신은 지나간 일을 연상하시고 아직도 나를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치광이라면 어찌 쓸쓸하고 고독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여본 일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저 두렵다고만 하지만 어쩐지 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공포를 느낄 수가 없으니 그런 점으로 보아서 나를 미치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요. 하여튼 아직까지 비밀을 지켜주신 것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함은 그리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아직 25분이나 남았군 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흐르는 듯이 내리던 안개의 담벼락이 훤하게 터진 것을 보니 좀 개인 듯 하였다. 부인의 묘지는 고향인 단천에 있습니까? 그러나 추함은 잠자코 대답하기를 꺼리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면 엠촌에 있습니까? 그래도 추함은 잠자코 있더니 빙그레 웃고 나서 아니요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어디다가? 빙그레 웃는 그의 웃음이 잠자코 있는 나의 호기심을 약간 끌었기 때문에 재촉하는 듯이 나는 재차 물었다. 그때 추함은 창밖을 또 한 번 내다보더니 지극히 가는 목소리로 아리켜 드릴까요? 하고 마치 속삭이듯이 나의 귀 밑에 입을 갖다 댄다. 아직까지 나는 1시간도 나나의 옆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는 몰랐다. 나나는 나와 같이 유럽에도 갔었고 아메리카에도 갔었고 나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나 추함이 나와 그의 사이에 놓여있는 커다란 트렁크를 열려고 막 달려들 때에는 나는 대합실 문을 온몸으로 차던지고 남대문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치고 있을 때였다. 독자 제군이여. 고백하노니 나는 아직까지 이런 이 얘기를 누구 보고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이 얘기를 참되게 들어줄 분이 있을런가 없을런가를 극히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만 더 독자 제군에게 알려드릴 사실이 있다. 그것은 공포를 한아름 등에 지고 바로 안개가 개인 깊은 밤거리를 경성역에서 남대문으로, 남대문에서 컴컴한 안국동으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달아날 때였다. 깊이 잠든 거리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란 본래도 볼 수 없고 다만 커다란 두려움만이 등에서 떠밀고 앞길을 가로막고 머리를 덮어 누를 뿐이었다. 종로 내거리 한복판까지 다른 박질 해온 나는 그때 동대문 쪽에서 화살같이 몰아오는 한 대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사람 그리운 듯이 우뚝 서서 후 하고 한숨을 쉬었던 것이다. 질풍과 같이 달려오던 자동차가 바로 내 앞에서 커버할 때는 그래도 퍽 슬로 모션이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남대문 쪽을 향하여 마치 나는 새와 같이 어둠 속을 질주하기를 시작하였으나 나는 그때 입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진실로 이상하고도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랬던 것이다. 그것은 자동차가 바로 내 앞에서 커버할 때다. 나는 자동차 안에 무엇을 보았던가. 나나. 3년 전 M촌에서 추함이 손에 죽었던 나나. 그리고 지금 경성역 대합실에서 추함이 가지고 있는 트렁크 속에 들어있어야 할 나나였다. 지금까지도 나는 이 사건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만 되는지를 모른다. 자, 차 안에서 얼핏 본 나나가 나의 착각이었다면, 또 한편 그것이 사실로 나나였다면, 나는 그 후 오랜 시일을 두고 이 괴상한 사건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지어봄으로써 나 자신을 위로하였다. 그렇다. 만일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꿈을 즐겨하는 하나의 로맨티스트라면, 추함의 이야기를 거짓없는 사실로 여기고 싶다면, 그때 내가 나나인 줄로 믿었던 자동차 속의 여인은 나의 착각으로서 전혀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또 그렇다. 만일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가 꿈을 즐겨하지 않는 하나의 딱딱한 현실주의자라면, 그리고 제 아무리 사랑이 노예가 된 추함일지라도 3년 전에 죽은 아내의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면, 또 그리고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아내를 위하여 딴 사나이를 손수 소개하여 준다는 것 같은 허황한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본다면, 내가 그때 자동차 안에서 본 여인이 틀림없는 나나, 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M촌에서 생긴 모든 이야기는 산골에서 사는 추함 부부가 너무나 고적한 나머지 하나의 파적거리로서 공교롭게 꾸며낸 한 폭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서울에 왔던 나나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혼자 떨어졌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 가느라고 그처럼 자동차를 몰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어느 편을 취하든지 그것은 물론 독자 제군의 마음대로지만, 또한 나는 나대로서 언젠가 한 번 더 M촌 방갈로에 있는 수상한 지인 추함 부부를 찾아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하려고 한다.